저는 인생 성형가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민간까지 따지면 뭐 몇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만든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에서 배워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자. 다른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잘못을 줄이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얼굴처럼 멋지게 성형하자는 차원에서 인생 성형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그런 차원에서 견뎌보겠습니다. 둘 다 지금 현역 정치인이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을 재단해서 잘라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생이 60대, 70대, 이낙연은 지금 70대 가깝죠. 70대 안팎이고 이재명은 지금 막 이제 60대 들어섰던가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낙연은 7남매 장남이죠. 이재명은 7남매의 5째고요. 그런데 이낙연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정규학교, 그것도 영광 출신이지만 영광은 전라북도, 제가 사는 게 전주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고창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 서해안에서 더 내려가면 영광이 있고 거기는 그 영광 굴비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법성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마 굴비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까지 가서 광주 제1고, 아마 전라도에서는, 제가 사는 여기 전주에서는 정고가 유명하지만 전주고, 광주에서는 광주 제1고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를 통해서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정규파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그 안동에서 어느 시골에서 나와서 삼남초등학교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성남으로 이사한 다음에 검정고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검정고시파가 많습니다. 아마 지자체장에서, 단체장에서는 출신대학으로 가장 많기로 유명한 게 아마 통신대라고 하죠. 근데 통신고는 통신고도 있고 통신대도 있지만 통신대는 비정규파,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나 또 대학을 세탁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시 대학을 그 통신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그 검정고시파라든가 아니면 중앙대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것도 아닌 저처럼 이게 전북대, 지방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스카이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을 부러워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진,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정고시파도 막강한데, 그렇게 그 검정고시파로서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패스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중앙법대를 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장학생으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였지 아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기가 대학을 형편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갖는 어떤 그 중앙대에 대한 그 감정도 양가 감정,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전라도 출신이죠, 이낙연은. 그리고 이재명은 경상도 출신이죠. 경상도 출신이면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경이 든든한 셈입니다. 왜? 인구가 많잖아요, 경상도. 그래서 전라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원들이 많은데도 전라도 사람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전라도 사람도 그렇고 전라도에서 타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습득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 그 표를 얻지 않고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다는 것을 김대중을 통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을 선택했고 이번에도 이재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상도 출신이면서 법조인이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 자신을 과대평가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배경이 튼튼하니까.
그리고 법조인은 지금 정계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법조인이 좋은 점은 법조인 하다가 정계에서 떨어지면 다시 법조인, 즉 밥통이 만년밥통이 있기 때문에 그 철밥통은 깨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든든해서 도전적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수적으로 숫자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라도 출신이면서 서울법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그 자기 동생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가난한 형편에 법 공부 뭐 한 7, 8개월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회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동아일보로 간 이 이낙연은 배경이 그렇게 든든하진 않은 셈이죠. 물론 부인 이제 교사는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정치하기에는 법조인들이 버는 것과 언론인 내지 교사가 버는 것은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배경지식이 경제적 배경지식도 지역적, 지정학적 배경도 좀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밀리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검정고시파로서 자신만만하고 성공체험이 쌓인 데다가 어릴 때부터 아주 난관을 많이 겪어서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가.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이재명. 거기다가 법조인까지 되니까 든든한 숫자 배경. 그 다음에 밥통. 그래서 자신을 어찌 보면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사람들은 더 과대평가합니다. 법조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조인들이 3명이나 대통령 됐죠.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그런데 군 출신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성과라는 측면으로 정치를 볼 때, 정치를 성과라는 측면으로 규정할 때 실력이 법조인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법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마치 조선시대 과거에 급조한 사람들처럼 과대평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우쭐하고 특히 스카이 나온 사람들은 아마 법조인의 아마 70, 80%는 점유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강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는 그쪽에서는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우쭐한 거죠. 내가 저 스카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장학생으로 가느라고 안 들어간 거야 하면서 중앙대에 대한 어찌 보면 고마움과 더불어서 그 반감도 가질 것이고 스카이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역시 그들을 뭐 그렇게 높이 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정고시파로서 인생에서 어찌 보면 법조인으로서 과대평가를 받으니까 우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체험까지 거기에 더해지니까 정치적으로 몇 번 실패도 했지만 그냥 밀어붙이는 힘이 젊은 그 패기까지 더해져 가지고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법조인은 사실은 군 출신보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성과라는 측면을 보자고요. 뭐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다 물론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뒤에 있었던 그 뒤에 대통령이 되었던 법조인과 맞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라는 그 과실을 맺게 하는데 실력이 뒤진 게 사실입니다. 뭐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고 지금 윤석열도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데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건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뭐랄까 이 여소야대를 국민의 뭐랄까요 정서를 얻고 여론을 얻고 하는가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난하긴 했지만 보수적인 어떤 관념을 갖고 애국적인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홍준표를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제가 아니라 그 중도파 중에서 아니면 그 온건한 보수 중에서 그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을 저도 제대로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얼굴마당 같은 그 박근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윤석열 어찌 보면 정치판에 발을 안 넣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깨끗하죠. 그런데 버티는 힘은 강했지만 정치 저돌적으로 차가 나가는 힘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 이재명만 못한 거죠. 그래서
대선 토론할 때도 보면 좀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잖아요. 이재명한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인문과학자들이 좀 정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는 이제 물론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느냐 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의사 출신 안철수, 과학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는 하는데, 정치 쪽에서는 거의 그 법조인들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개는 인문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과 더불어서 이 인문학자들이 정치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업인들한테는 어림도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규파인 이 이낙연은 정규전을 치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중시하죠. 어찌 보면 도덕, 윤리를 중시하죠. 엘리트로서 틀을 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게릴라전이죠. 목적제일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거 보듯이, 요즘에 법적으로 얽힌 게 많아가지고 뭐 법원 갔다가 뭐 병원 갔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라고 하는 농담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데 게릴라전으로서 차고 나가는 거, 일하는 쇼를 보여주는 거는 그러죠. 실제로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는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대장동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이다 저런 거 연루된 걸 보면은 비리 냄새가 물씬 풍기고 또 풍기죠. 근데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당 대표다 보니까 사표들, 그 판사도 사표를 낼 정도로 아마 부담을 느끼는가 본데, 이 정치 뭐 검사라든가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게릴라전을 펴니까 여기서 튀었다 저기서 튀었다, 그 혼자서 장수이면서 졸병 역할을 하는 이 목적제일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는 이재명을 어떻게 그 이낙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그랬잖아요. 민주당 얌전하게 엄중하게 신중하게 나가는데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는 이재명을 그리고 원래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형이 참모장 스타일이잖아요. 참모총장 스타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낙연은 전라남도 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스타일이 선비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응변에 능한 돌격대장 스타일, 게릴라 이 뭐랄까요, 대장 같은 이재명을 대신 대항해서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재명 흠결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것저런 것 뭐 다 그냥 이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 않잖아요. 자기를 과신할 만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대중영합주의를 펴면서 퍼준다고 하잖아요. 요양 가서는 뭐 간병비 다 줘, 병원 가서는 모든 거 뭐 보험으로 다 해결해, 뭐 고학원 가면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 해, 이를테면 뭐 갔다 하면 다 준다고 말하죠. 그럼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게 부자들한테, 기업인한테 세금을 받는다? 그럼 부자들하고 기업인들은 뭐 미친 사람들입니까? 땅 파가지고 장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쪼그라지죠. 상속세 많아, 평소에 뭐 부가가치세 많아, 소득세 많아, 양도세 많아, 여기저기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아마 상위 한 3%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자들한테 더 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OECD에서 우리나라 그 상속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최고 수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지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 팔다 보니까 주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주들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 1,400만 안팎 된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시가총액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내려갈 뿐더러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하는 문화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업은 결국 기업 가치 떨어지는 거죠. 기업 상속도 못하면은 부자 되는 이유가 자기와 그다음에 자기 자손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다음에 물론 주주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여기도 정치인보다 훨씬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괴롭히면 누가
기업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영합주의, 그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을 펴고 있는 이재명은 입만 열으면 뭐 기본소득 이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낼 거냐고요. 자기가 낼 거예요? 정치인들이 내요? 정치인들은 까먹으면 까먹었지 나라 살림을. 특히 문재인 봐봐요. 법조인은 문재인. 한 1100조 안팎 되던가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부채가. 그런데 거기서 70년 동안 1100조로 늘어난 국가부채 중에 400조를 무려 문재인이, 이 법조인이. 근데 이재명은 그는 저리 가라 하죠. 문재인은.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낙연은 그런 그 기본소득이나 뭐나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는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 있지만 합리적이라는 그 뭐랄까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대중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계속 분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퍼줘서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퍼줘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땠어요? 퍼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더 퍼줬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지자체가 뭐 이런 선거 저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과감하게 뭐 저돌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그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법조인들이 그랬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이번 윤석열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정치인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군인들이 생각하는 애국 개념보다도 법조인들은 더 못한데 이 언론인 시각으로 오랜 한 20년 안팎을 언론인을 한 이낙연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교양인인데 애국적인 사람인데 이재명한테 밀리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럼 그 공격력에서 도전력에서 그냥 대중영합적인 측면에서 게릴라처럼 임기응변에 뛰어난 측면에서 법조인처럼 그때 그 변호할 때처럼 말 바꿔갖고 입만 하고 그냥 어제 한 말 했고 오늘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준다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저 남미 쪽에 얼마나 그래서 곤욕 치른 나라가 많습니까? 그런데 젊은 40대마저 그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이거 저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참모장 스타일로 행정가 스타일로 엄중하니 신중하니 뭔가 좀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데 전라도 사람으로서 언론인은 포용적이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랬잖아요. 경상도 김영삼은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들면서 싹싹 쳐냈어요. 쳐내도 숫자가 많으니까 우군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은 포용하고 또 포용했죠. 박태준도 포용하고 뭐 김중원이던가요 포용하고 다 포용했잖아요. 전두환도 오죽하면 그 이순자 전두환 그 부부가 자기가 대통령 한 다음에 가장 편안하게 지난 시대를 뽑아놓으면 언제냐? 김대중 때다. 그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은 김영삼 스타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IMF 맞은 그런 사람 스타일로 괜찮아. 왜? 자기 그 숫자가 뒷받침 해주니까 자기 스타일로 해서 된다고. 이낙연은 신중하고 고려하고 그리고 이 수적으로 적은 전라도 살다 보니까 좀 포용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신당 창당했는데 아무튼 뭐 이 신당 창당할 때도 그렇게 엄중하고 신중하니까 그리고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도 그 대선 경선에 나간 7, 8명 나갔었던가요? 민주당에서 그 중에 제일 늦게 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생각하다가 신중하다가 어찌 보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스타일에서는 그냥 뛰어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이재명 스타일하고 부딪힐 때 더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당 창당 과연 할 수 있을런가?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들 중에서도 이낙연이 신당 창당할 수 있을런가? 창당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요란해도 그거 감당할 수 있을런가? 끝까지 갈 수 있을런가? 진짜 할런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렇게 유약해서 저렇게 어찌 보면 차고 나가는 힘이 없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참 생긴 것도 좀 느릿느릿해 보이는데 행동도 판단도 저렇게 느려서야, 견고하지 못해서야, 저돌성이 없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정치인은 기업인보다 하수 중에 하수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서로 등을 돌린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인생을 견져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정치인들은 바깥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사라져야 할 존재들인데 정치가 없을 수는 없고, 이 무능한 이 정치 세력들, 거의 범죄, 뭐 이낙연도 그랬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이 뭐 정권자가 40몇 4%? 그런데 운동권의 이런 그 뭐랄까 그것도 따지니까 또 41%. 신중해 가지고 그 통계도 또 내봤는지, 아무튼 뭐 대표부터가 정권 사범이라고 하니까 이 범죄 집단 비슷한 곳이 정치 집단이기는 한데, 이 정치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국회의원 300명, 한 10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100명으로 줄여도 아마 아무 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장차관 자리나 정치 자리나 지자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나라 이 인구 대비로 보면 아마 구조가 복잡하고 많을 겁니다. 장차관 자리 같은 것들 일본에 견주면 굉장히 많고 미국에 견주면 뭐 아주 많은 그런 거예요. 아마 김대중과 김영삼이 정치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이 정치꾼들을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정말 뭐 문제 많잖아요. 아무튼 제가 65년 살면서 보면 요새 한 10년 안팎처럼 정치가 이렇게 좀 더 썩어 문드러진 듯한 냄새가, 그전에 더 했는가는 모르지만 정치에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치 인생, 민주당에 둘이 있는 여러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이낙연과 이재명이어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견줘봤습니다. 뭐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래요. 사법고시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성남시장 되는 것도, 경기지사 하는 것도,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국무총리 되는 것도, 전라남도 지사 되는 것도, 제 고향 보면은 지난해 그 군수 되는 것도, 아니 면장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20, 30년 하고도 면장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평가, 인생 성형가로서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